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포함한 당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계승과 진실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경기 안성시의 쉼터를 시세보다 4억 원 비싸게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거래 중개는 이규민 당시 안성신문 대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맡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4차 감염자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노래방 전염 사례가 1명 더 추가됐습니다. 4차 감염자가 2명으로 늘었지만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진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는 수요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등교를 무기한 미룰 수 없다며 격주제나 격일제 등 학교 내 거리두기 수업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가 누수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물 유입을 막는 차수막이 찢어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실직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인력 구조 조정 없이는 경영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40주년을 맞아서 풀리지 않은 당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광주를 향한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누가 은폐하고 왜곡하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도에 최중락 기자입니다. 40년이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MBC가 방송한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발포의 말하자면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18 왜곡 폄훼 발언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5.18 소식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처음 접했다고 고백한 문 대통령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부산에서 이른바 광주 비디오를 상영했습니다.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겪는 그 이제 엄청난 그 고통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은 민주화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 정신은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0주년 메시지를 통해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5.18 폄훼 발언 사과에 맞춰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광주 정신 계승과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각 당 지도부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에 총출동합니다. 조창훈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민주화운동 40주년의 과제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두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광주 정신의 계승과 5.18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이념으로 나뉠지언정 지역을 갈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5.18 폄훼 막말을 사과하며 진실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그게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어떤 역사의 진실,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묘소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18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점유물이 아니며 보수 야당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5.18 40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헬기 탄흔을 간직한 전일빌딩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 데 이어 지도부와 21대 당선인 전원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지만 여전히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5.18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권영범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제 4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지난 1980년 일어났죠. 그로부터 8년 뒤인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국가 차원의 조사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네. 하지만 청문회는 정치적 야합 때문에 흐지부지 됐고 검찰 수사도 오공비리와 군사 반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쪽짜리 조사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입니다. 네, 5.18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초 집단 발포 책임자와 민간인 학살 사건, 헬기 사격 등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북한군 개입설 논란까지 종식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결국 뭐 진상규명의 관건은 이제 전두환 씨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전 씨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확보한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18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진상규명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전두환 씨 자택이 있는 서울 연희동 근처에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시위가 열렸는데요. 차에 깃발을 달거나 피켓을 붙이고 연희동까지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상규명과 전 씨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차량 행렬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으로 비유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12.12 사태 주역들과 오찬 회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미래통합당은 5.18 왜곡 발언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총선 이후부터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종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이어 5.18 진상규명 및 왜곡 처벌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황교안 전 대표도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랬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내일은 여야 지도부가 함께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 여야가 함께하는 5.18 기념식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미래한국당은 내일 기념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미래한국당은 정의당도 초대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초대를 못 받느냐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미래한국당을 초청자 명단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내일 원유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호남 출신 당선자들이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자체 참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20대 국회도 이제 끝이 나는데 5.18 망원 3인방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망원 논란을 빚었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종명 의원만 당에서 제명이 됐고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런 최종 의결도 지난 2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저런 망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이유가 뭐예요? 네,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원 175명이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랬군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나와야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와 불참을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권영권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의기억연대의 안성쉼터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쉼터를 반값에 누구에게 팔았는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국토부 사이트와 해당 건물의 현재 소유주가 누군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건물은 지난달 23일에 팔렸는데 소유주는 지금까지도 정의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정보 사이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정의기억연대 쉼터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난달 23일 한 단독주택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3일은 정의연에서 밝힌 매매계약 체결 날짜인데다 면적도 동일해 쉼터 건물의 거래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쉼터의 소유자는 아직까지 사단법인 정의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지난 2012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정의연 측이 이듬해 9월 한 개인에게서 매수했습니다. 당시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 누군가에게 팔렸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월 거래 내역이 아직 등기상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변경은 통상 채무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돼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매매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다 치룬 날짜로 잔금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등기 이전 날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해도 실제 쉼터의 소유주가 바뀌기까지 얼마의 시일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의연이 안성쉼터를 매입할 당시에 주변 시세보다 4억 원이나 비싸게 산 사실이 알려지며 고가 매입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당시의 중개인은 이규민 안성신문 대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안성쉼터는 7년 전인 2013년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당시 주인은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이자 건축 설계사인 김모 씨의 부인 한모 씨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그해 9월 김 씨 부부로부터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샀는데 매입비로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 원의 일부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당시 주변의 시세는 4억 원이 넘지 않아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샀다고 주장하며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지 200평이 뭐 100만 원씩 따지면 2억이고요. 집은 뭐 60평이요.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한 500 잡거든요. 그러면 5억이잖아요. 합치면은. 그런 거 따지면은 글쎄 살 때 좀 비싸게 산 거 같긴 해요. 조금. 7년여 만인 지난달 23일 4억 2천만 원에 매각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의연은 당시 형성된 시세대로 샀다고 밝혔으며 애초에 주인인 김 씨 부부 또한 자재를 A급으로 썼고 비싼 나무로 조경해놨다며 매매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쉼터 구매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중개했던 것으로 전해져 정의연의 안성 쉼터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모입니다. 네, 정의연을 둘러싸고 회계 논란에 이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연이 어제 오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공식 입장을 두 번째 내놨습니다.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의연이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부분은 어제 늦은 오후에 나온 설명 자료에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혹은 헐값에 팔았다라는 이런 의혹에 대해선 구입과 매각은 시세대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기부금 손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쉼터를 팔기 위해서 내놨지만 오랜 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네, 근데 이 시설이 기부 취지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또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쉼터가 정말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해서 쓰였는지가 또 다른 의혹이었는데요. 먼저 이 쉼터가 있는 마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옛날에 초창기에는 뭐 집을 사서 뭐 이렇게 몇 번 이용을 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없어요. 직원들이나 1년에 여름이면은 뭐 한 서너 번 오는 것 같더라고. 네, 할머님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다라는 건데요. 네. 온라인엔 할머니들이 아닌 다른 모임을 위해 사용된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이 쉼터 운영에 대한 의문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이 쉼터의 관리인으로 돈을 받으면서 지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관리인으로 여기서 일을 했다는 건데 이 정의연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이 윤 당선인 아버지에게 이 쉼터 관리를 맡기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건물 관리를 요청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부친이 수원에 있는 집을 오가면서 최근까지 건물 관리를 성실히 했고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7천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정의연은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이 쉼터가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애초에 이곳이 할머니들이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교육과 활동 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다가 할머니들은 집회 참가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쉼터가 있는 안성에 있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안성이 서울에서 이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불편할 점이 있었을 거예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쉼터가 서울에서는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왜 서울이 아닌 안성에 쉼터를 뒀을까에 대한 의문도 나오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기부금을 줬던 현대중공업의 2012년도 보도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당초 쉼터를 세우려고 했던 곳도 서울 마포구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보도자료에 그게 돼 있네요. 마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성으로 바뀌었을까?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의연의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요. 네. 애초에는 이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인근,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주택을 알아봤지만 이 10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화도, 용인, 안성 등 17곳의 후보지를 추려서 돌아봤고 최종적으로 기준에 맞는 이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죠. 네, 수도권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안성을 낙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의 인테리어 비용만 1억 원가량 들어간 거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사실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 연결, CCTV, 컨테이너, 벽난로 이런 설치 공사에만 3,500만 원이 들었고 냉난방기, 청소기 등 물품 구입에 약 1,500만 원,
침구와 식기 등을 사는데 약 3천만 원이 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목적이 있었다라고 정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주 목적은 정 의원도 밝혔다시피 할머니들의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 시설에 할머니 분들을 위해 더 잘 쓰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 관련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도 뭐 여야도 갈리고 갑론을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윤당선인이 소속이 된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이 논란이 윤당선인의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 의원이 그동안 해온 30년간의 활동이 좀 부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당 차원의 좀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해당 논란이 본질을 떠나서 정쟁의 도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자매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가 강사인 언니와 접촉한 9명 모두 자가격리됐는데요. 먼저 감염된 여동생은 이태원 클럽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기란 기자입니다. 문이 닫힌 충북 청주의 한 미용실입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요가 강사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서둘러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요가 강사의 동생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3일엔 둘이 함께 이곳 도심의 미용실과 잡화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원래 마스크 잘 안 하고 다녔는데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확진된 요가 강사는 자택과 수강생의 집에서 요가 수업을 해왔고 증상 발현 이후 4명의 접촉자와 3차례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버스와 택시를 타고 과일 가게와 꽃집을 방문하며 모두 9명과 접촉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다 자가격리 시켰고요. 지금 검사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 나온 건 없고. 이들 자매의 감염은 이태원 클럽과 홍대 주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된 자매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청주시는 이들이 탄 버스의 CCTV와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추가 접촉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환자 확산의 연결고리로 코인 노래방이 지목이 됐죠. 지갑이 가벼운 젊은 층에겐 인기지만 이곳이 환기가 잘 안 되고 빽빽하고 그래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N차 감염의 연결고리로 코인 노래방을 지목했습니다. 감염자가 다녀가고 불과 3분 뒤 같은 방에 들어갔다 확진되거나 같은 시간에 다른 방을 썼는데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 특유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인 노래방은 이렇게 좁은 방이 빽빽이 늘어서 있는 데다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찼던 코로나19 감염자의 비말이 이렇게 문을 열면서 복도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채 노래를 부르면 마이크에 비말이 튀어 위험하다는 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나올 때는 쓰시더라도 비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2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의 유병률이 높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8주 동안 입대하는 장정은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방문객이 가짜 전화번호를 적지 못하도록 아예 전자명부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이름이 확인돼야 PC방과 노래방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방역 구멍이 생기지 않게 틀어막으려는 조치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수요일 20일이죠. 드디어 고3 학생들 학교 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등교인데요. 다양한 형식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급식 방식이나 교실 공간 활용도 달라지고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서라면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수정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이 첫 등교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등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5월 황금 연휴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는 51명으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정대로라면 고3을 시작으로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은 다음 주 27일 등교합니다. 이후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6월 3일 학교에 가고 마지막으로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순으로 등교가 마무리됩니다. 고3 등교를 시작으로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를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도 도입됩니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정에 따라 1m 이상 책상 간격을 두고 30명이 넘는 학급은 교실을 나눠 수업하는 식입니다. 격주, 격일제 등교도 가능합니다. 학년별로 이번 주에는 2학년이 나오고 다음 주는 1학년이 나오고 안 나오는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격주제 또는 격일제가 또 고3이 등교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는 학교 집중 방역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60대 남성이 누수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괴산의 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40대 남성이 30m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졌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상수도관 교체 현장에 구조대가 잠수를 시작합니다. 물 유입을 막는 차수막이 찢어지면서 용접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에 발견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수돗물 누수가 있어서 누수됐던 곳을 다시 누수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고속도로에서 구급대원이 다리 아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다리 아래에 누워있는 한 남성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가볍게 추돌했는데 이를 수습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30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 접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비를 보러 운전석으로 간 사이에 이제 없어진 거죠. 경찰은 남성이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 징칸에 있는 가림막을 뜯어내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다가 덜미를 잡힌 건데 해경은 운송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서 설날 시댁을 찾아간 며느리가 시부모를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손자,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폐륜을 저질렀는데요. 막장 드라마의 현실판을 보여준 일가족들에게 재판부는 징역형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설날이었던 지난해 2월 5일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가. 며느리 A씨는 20, 30대인 아들, 딸과 함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80대 시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A씨의 자녀들은 조부모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고모에게 계란 등을 던지며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부모가 사는 집에서 난장판을 벌인 며느리의 불만은 재산 분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부모가 막내딸인 고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고 폭력을 직접 행사한 아들에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중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서울 모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입주민 신모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 입주민 40대 신모 씨는 오늘 경찰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심 씨는 오후 1시쯤 직접 차를 몰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씨는 경비원 폭행을 인정하는지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심 씨를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한 심 씨는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CC카메라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는 데 가서 막 때리고 그리고 아닌가 누가 하나면 아닌가 찾아보고 지가 아닌가 찾아보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바탕으로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네.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돈맥 경화가 좀 해소가 되겠죠. 돈이 풀리고 맞은 첫 일요일이었는데 재래시장 등이 활기를 띠었다고 합니다. 네, 뭐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에 시장 못 걸어 다닐 정도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이 뭔가 돈이 돌고 있는 건데 이럴 때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허준 선생이 말한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데요? 저는 그러면 전인권 씨. 뭘까요? 돈이 돌고 돌고. 아이 참. 네, 홍지호 기자가 오늘 풍경 둘러봤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광장시장. 평소 같으면 줄을 서서 못 먹을 정도였지만 파전집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파전들이 수북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노점상이 늘어선 거리에는 발걸음이 오갑니다. 주말에 이 시간에 못 걸어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서 걸어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거의 그냥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으니까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곳 시장을 찾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휴일이면 북적이던 거리는 한산합니다. 가게 곳곳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근의 명동거리.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드문드문 손님들이 있을 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뭔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재난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무난하게 저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처음 맞는 휴일. 시장 상인들의 모습엔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경기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실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직이나 급여 삭감 등으로 겨우 고용을 유지해오던 대기업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6개월 후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올해 4월까지 국내 실직자 규모는 20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고용 동향 실직자 분석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고용 충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충격은 더욱 심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약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무급휴직과 임금 삭감 등으로 그나마 경영위기를 버텨오던 대기업의 고용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이 앞으로 6개월간 지속할 경우 대기업 3곳 중 1곳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의 문제 다 직결해 있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었고 어떤 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역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밤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새벽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모레 아침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중북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에 30에서 80mm, 충청과 전북, 경북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았습니다. 밤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5도, 대전이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대구가 2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 기온 20도를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이맘때 늦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네, 40년 전 80년 5월 18일 무슨 요일이었는지 모르시죠? 네, 잘 모릅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서요. 네, 예.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 2학년이라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네. 광주에서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5.18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발포 명령자, 지휘 체계, 민간인 살상 같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